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들은 저를 보고 인생이 참 박복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럴 만도 합니다. 남편과는 사별을 했고 그 후로도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거든요. 충분히 새 출발을 해도 될 나이였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고 혼자 남겨준 어머님이 너무 안쓰러워 챙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신우가 한 명 있었는데 말만 신우지 남편과 결혼하고 신우의 얼굴을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사는 게 바빠 그런 거라면 이해하겠는데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시댁에서 돈 끌어다 쓰고 더는 나올 게 없다 생각했는지 어머님과 크게 싸우고 더는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사니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고요. 신우는 친척들이 욕을 하든 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그런지 시모가 남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그 재산을 가질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픈 어머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까지 했던 신우는 결국 재산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과 사내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나갔고 둘 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정말 행복하게 잘 만났습니다. 남들처럼 기념일에 호텔에 가서 비싼 뷔페를 먹거나 명품을 주고받을 정도의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했어요.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하려는데 책상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화장품이었습니다. 이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선물을 놓고 간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녔지만 부서가 달라서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뭐야? 언제 샀어? 며칠 전에 샀지? 그거 자기가 갖고 싶어 했던 거 맞지? 맞아. 그런데 어디서 샀어? 인터넷으로 사지. 그럼 더 싼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아서 백화점 가서 샀어. 생각보다 안 비싸니까 걱정 말고 그냥 받아. 알았어. 고마워. 잘 쓸게. 서로의 연봉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안 형편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기에 저희는 연애 기간 내내 선물을 하더라도 많은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으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저희를 보고 그렇게까지 돈을 모아야 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게 좋았습니다. 통장 하나를 만들어 돈을 같이 모았는데 쌓이는 돈을 보니 흐뭇하더라고요. 주말에는 도시락을 싸서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김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쌌기 때문에 남편이 제 김밥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역시 한지영 김밥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우리 나중에 회사 그만두면 김밥집 차릴까? 분식집은 뭐 아무나 해? 내가 장담하는데 이 김밥 진짜 대박이야. 내가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라니까? 맛있다고 해주니 고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장사해서 돈 벌면 아무나 다 장사하지. 얼른 먹기나 해.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는데 그걸 닮았는지 레시피를 꼭 보지 않아도 얼추 비슷하게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고 가끔 음식을 해서 어머니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아버님 없이 어머님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남편에게 누나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번도 저에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반찬 몇 가지를 싸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어머님이 제 앞에서 신우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지영이 왔어?
집에서 쉬지. 주말인데 뭐하러 와. 지영이가 엄마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아? 알지.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싸왔어? 별건 아니고 저번에 어머님이 너무 잘 드셨다고 하셔서 비슷하게 싸왔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어머님은 연세가 좀 많으셨습니다. 남편을 늦은 나이에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어머님한테 애교 많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무릎 수술을 하셔서 거동이 쉽지 않으셨는데 집안에서도 지팡이가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마음이 더 쓰일 수밖에요. 그냥 두세요. 냉장고에 제가 넣을게요. 고마워. 우리 정희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몰라. 엄마, 그 얘긴 뭐하러 해요? 그러네. 내가 주책이다. 정희? 정희가 누구야? 그게 누나야. 자기한테 누나가 있었어? 분위기를 보니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일단 시댁에 있는 동안에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나와서는 남편에게 자세히 물어봤어요. 누나라니? 여태 그런 말 없었잖아. 난 자기가 외동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난 누나라고 생각 안 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너한테 말하기 쪽팔려서 얘기 안 했어. 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날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누나라는 사람은 참 대단했습니다.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 남편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에서 시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 성격이 좀 엄하시고 무서우셔서 신우가 버릇없게 크진 않았다고 했는데 사춘기 때 집을 나가서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인생이 확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공부도 제법 잘했는데 한순간의 방황으로 대학도 지방에 있는 곳으로 겨우 들어갔고 그마저도 졸업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에서는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일은 많으니 찾아보라고 했는데 신우는 그럴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집에 손 벌리는 그런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당시 나이가 어렸지만 그래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했는데요. 아니 남들은 유학도 잘만 가는데 나만 이게 뭐야? 정희야, 유학은 우리 형편에 몰라 보내줘! 유학이라도 갔다 와야 영어 배워서 취직할 거 아니냐고. 너 임마 그만 못해? 왜 때려?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날 때려? 이 자식이 그게 아빠한테 할 소리야? 여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워줬더니 뭐? 해준 게 없어? 그래! 내가 어릴 때 놀아주기를 했어? 뭘 했어? 일한다고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신우는 그날 시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는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신우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얘기를 더 들어보니 아버님은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고 돈을 잘 벌어서 집이 풍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는 그것만 믿고 굳이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집에서 돈을 받았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의 성격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뭐라도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집을 나간 이후 아버님의 사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얼마 뒤 사업이 망하자 그 스트레스로 결국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연 때문에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 이해는 됐습니다. 좋은 얘기도 아니니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겠구나 싶었죠. 그럼 그 후로 누나랑은 아예 연락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누나가 몇 번 집에 왔어.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안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누나가 왔더라고.
엄마가 그때도 지금처럼 되게 말랐었거든. 그걸 알면서도 누나가 엄마 어깨를 붙잡고 돈 내놓으라고 흔들어대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욕도 하고 당장 꺼지라고 했지. 돈 없다고 하니까 집이라도 팔아서 달라고 하는데 와, 정말 친누나 아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날 이후로 더는 집에 나올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오지도 않아. 좋은 얘기도 아닌데 그만하자. 알았어. 남편은 자기 누나 얘기를 하면 우울해진다면서 말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신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얼마 뒤 예정대로 양가에 인사도 하고 상견례도 하고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는 식을 올렸습니다. 마침내 부부가 되었는데 그간 열심히 돈을 모은 덕분에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출도 아주 조금만 받아서 내 집 마련을 바로 할 수 있었죠. 부부가 되어서도 저희는 여전히 회사를 잘 다녔고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 계신 어머님도 잘 챙기면서 살았죠. 자주는 아니었지만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외식도 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너무 비싼 곳 아니야? 하나도 안 비싸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오늘 무슨 날이야?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았어? 아니요. 저번에 저희 둘이 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생각나서 모시고 왔어요. 제가 메뉴 골라드릴까요? 그래.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남편은 늘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영아, 고맙다. 우리 엄마 외롭지 않게 잘 챙겨주고. 당연하지. 자기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잖아. 저희 집은 저와 언니 이렇게 딸만 둘이라 아들이 없었는데 남편이 아들처럼 저희 부모님께 참 잘했습니다. 친정은 오래된 주택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보고 뚝딱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김서방 손재주가 아주 대단한데? 이건 뭐 아무나 다 하는 건데요. 아무나 하긴 저기 못하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도 참 내가 보기랑 다르게 이런 건 잘 못해. 암튼 자네 고생 많았네. 이리 와 맥주 한잔 하자. 네 아버님. 그런데 남편이 친정에 잘하니까 저도 잘해야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를 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거의 똑같은 시간에 어머님이 문자를 보내십니다. 지영아, 오늘도 일 잘하고 점심 맛있게 먹어. 항상 사랑한다. 항상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매일 이런 문자를 받으면 괜히 기분이 나는 것 같고 그날 하루가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둘 다 맞벌이를 하며 살아서 여유 있게 살았기에 종종 용돈을 드렸는데 그럴 때면 어머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몰래 어머님 화장대에 올려두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가 저와 남편이 시댁에 갔을 때 저 모르게 제 가방에 넣어두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돈 버는 거 허투루 쓰지 말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아끼라고 하셨어요. 결혼 후 양가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일도 없고 저희는 생활비를 제외하고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고부갈등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으니 친구들은 저를 보며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아, 넌 결혼하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인다?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어머님만 계신다면서 시집살이 같은 건 없어? 전혀. 우리 어머님 그런 분 아니셔. 거짓말. 정말 없어? 원래 홀씨 어머니 시집살이가 더하다고 하던데. 친정엄마랑도 투닥투닥 하는데 어머님하고 왜 그런 게 없겠어. 그런데 불만이라고 해봤자 어머님이 용돈을 드려도 안 받으시고
겨울에 시댁 가면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춥게 사셔서 내가 잔소리하는 정도야? 이 말에 친구들은 부러운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면 어머님은 남편에게 설거지도 시키고 아니면 쉬엄쉬엄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에 절대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식사는 제가 챙겼지만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어머님과 투닥거리는 건 좀 있었지만 그 외에 시댁에 불만은 전혀 없었어요. 친구들은 결혼해서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가곤 했는데 저와 남편은 그런 게 부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외출도 잘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 둘만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니기가 죄송스럽더라고요. 어머님은 늘 자기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출장을 간다고 했고 지방에 가 있는 동안 저와 매일 통화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침 7시면 꼭 전화를 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날은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길에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혹시 일하느라 그런가 싶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도착 후 남편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를 기다렸는데 얼마 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남편이 아니라 병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곳은 지방이라 바로 출발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제발 살아있게만 해달라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빌면서 갔는데도 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우 환자 사망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저만 두고 떠날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병원에서 한참을 울다가 기절도 하고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편과 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더 억울했어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비싼 호텔 뷔페도 먹으러 가고 싶었고 예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대단한 거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생기는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정신을 겨우 차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머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모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머님 표정을 보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까지 남겼는데도 끝내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저는 한동안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 못지않게 어머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리고 주변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친구들 중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친구도 많았지만 그간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며 질투하고 시샘하던 친구들도 있었기에 제 뒤에서 저를 불쌍하다고 하는 말도 들렸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사별이라면서 팔자가 사납다느니 박복하다느니 듣기에 거북한 말을 했는데 역시 사람이 힘들 때 진짜 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당연히 화도 났지만 가서 따지고 말고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간이 약이라며 좀 지나면 좋아질 거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저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과 달리 의욕도 없고 멍하니 살다 보니 어머님도 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긴 왜 자꾸 찾아와? 얼른 가. 밥솥에 밥 없는 거 보니까 오늘 낮에 굶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식사 꼬박 챙겨 드시라고요.
얼른 내려놓고 가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 오지 마. 왜 그러세요? 너 지금 나이가 몇이냐? 나이는 왜? 가서 네 인생 살아. 이제 우리 정호도 죽고 없는데 나 신경 쓸 필요 없다. 너 없을 때도 나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굶든 말든 상관 말고 가. 내 말이 우스워?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너 이러면 나도 힘들다. 너 볼 때마다 우리 아들 생각나서 나도 힘들다고.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 어머님, 왜 자꾸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진심이다. 난 너 보기 싫어. 어머님. 하지만 저는 어머님 말씀이 진심이 아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 나이가 젊으니까 어떻게든 다시 좋은 사람 만나 새 가정 꾸리고 살길 바라셨더라고요.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 장례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러시더라. 시댁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어머님은 자기 때문에 제가 발목 잡혀 남은 인생 사는 게 아까우니 그건 못 보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혼을 내서든 어떻게 해서든 시댁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릴 차례라 생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챙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편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같이 살던 집에 혼자 살면서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 후 집에 오면 혼자 덩그러니 멍한 상태로 있다 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별거 다 해봤어요. 저와 같이 사별한 사람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같이 만나보기도 했고 혼자 있기 싫어서 친정에 가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없었어요. 그냥 혼자 이겨내는 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로 결심하고는 시댁에 가서 어머님을 챙기고 며칠씩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늦었는데 그만 가야지. 내일 토요일이에요, 어머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요. 정말? 네, 어머님. 정호 씨 옛날 사진 없어요? 아기 때 사진이요. 앨범 있는데 볼래? 네, 보여주세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편 물건은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 남편 생각이 나서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정답은 아니었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생각나면 사진도 보고 같이 살았을 때 찍은 영상도 보면서 마음껏 그리워했습니다. 시댁에 가서는 어머님과 남편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건 정호가 4살 때였나?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나가서 놀다가 오면 옷이 다 이 모양이었어. 멀쩡한 옷이 없었지. 이건 너무 심했다. 그렇지? 그래도 아주 귀여웠어. 내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표정이 어두워도 옆에 와서 왜 그러냐고 묻고 이 엄마 힘들게 한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혼내준다고 하고 그랬거든. 아이 참,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안 울기로. 아니,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래. 여기 닦으세요. 저도 안 우는데. 이제 안 울 거야. 정말이야. 어머님은 언제든지 좋은 사람 생기면 만나서 재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화가 났어요. 자꾸 저를 밀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감정이 무뎌졌고 그러겠다고 해야 어머님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좋은 남자 생기면 저 진짜 그땐 여기 안 와요. 그래, 그게 내가 바라는 거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올 때마다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을 되찾은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전처럼 직장 동료들과 잘 지냈고 어머님과도 자주 연락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님은 갈수록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같이 살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제가 들어가는 건 출퇴근이 너무 힘들었고 저희 집으로 모시자니 어머님이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같이 사는 건 내가 싫다. 왜요? 아이, 글쎄, 싫어. 어머님은 같이 살지 않는 대신 가끔 들여봐달라고만 하셨습니다. 퇴근 후 시간이 되면 시댁에 꼭 갔고 어머님은 잔소리처럼 만나는 사람은 없냐고 늘 물어보셨는데 아직 없어요.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꼭이다. 이렇게 좋은 나이에 혼자 사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다시 새 인생 살아봐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남자가 생겨. 주말에 여기 오지 말고 어디든 나가라니까. 제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은 어머님 건강에만 신경 쓰세요. 아셨죠? 시간이 좀 지나서인지 저도 어머님 말씀에 받아칠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솔직히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 자신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사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좀 더 시간이 흘러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어머님한테도 남자 생기면 이제 안 올 거라고 농담하듯 말씀드리곤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듣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좀 있으셨고 몸이 허약한 체질에 당뇨까지 있으셔서 입원 후 몸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신 건 이미 오래됐고 당뇨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도 문제가 있고요. 관리 잘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머님은 그러기에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몸 상태도 최악이었고요. 목소리까지 나오지 않아서 대화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입원하고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좀 좋아지는가 싶다가 다시 나빠지고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기에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에게 늘 다정한 목소리로 지영아라고 불러주셨는데 더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던 신호가 어머님의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다가오더니 올케! 네? 누구신데? 나야! 정호 누나! 얼굴을 보니 맞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시댁 근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였고 눈매가 날카로워졌더라고요. 하긴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그때 얼굴이 없는 건 맞았는데 이상하게 얼굴이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신우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슬픈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껌을 쫙쫙 씹으면서 말을 하는데 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엄마 잘 챙겨줬다며? 왜 그동안 한 번을 안 오셨어요? 먹고 사느라 바빴어. 난 뭐 입으면 되나? 손님은 내일부터 오는 건가? 신우는
남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거기다 남편에 대한 얘기는 일체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형님, 왜? 정호 씨 장례 치른다고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일부러 안 오셨던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먹고 사느라 바빴다고. 남도 아니고 형님 동생이잖아요. 연락 끊고 살아서 남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말 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마. 장례가 총 3일인가? 아, 여기 방이 있다던데. 아, 저기 안쪽에 있었구나. 나 좀 들어가서 쉴게. 이날 신우의 행동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남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어머님 사진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장례 기간 내내 신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 인사는 했지만 좀 서 있다가 다리가 아프다면서 방에 들어가 누워 자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어머님을 잘 모셔드렸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에 같이 모셨는데 이제 곧 만나겠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떠나보낼 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과 많은 추억을 남기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더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 후 신우는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가서 어머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찾아왔습니다. 진작에 이 집 팔고 이사를 갔어야지. 엄마도 참 답답해. 주변은 다 올랐는데 이 집만 그대로잖아. 여긴 왜 오셨어요? 왜 오다니? 여기 집주인 이제 나야. 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사시던 아파트를 신우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미리 신우와 연락도 했더라고요. 자, 봤지? 엄마가 이 집 나한테 준다고 하셨다고. 유언장 이거 법적 효력 있는 거 알아 몰라? 이거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거 맞아요? 그럼 누가 써? 엄마 글씨체랑 똑같은데. 그리고 올케가 이렇게 의심할 것 같아서 녹음도 있어. 들어볼래? 들어보니 어머님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유독 더 떨리고 불안정한 목소리였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직접 녹음하신 게 맞더라고요. 녹음된 날짜를 보니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없는 낮에 신우가 다녀갔던 거였죠. 이날 어머님을 따로 만나신 거예요? 어머님 거동도 힘드셔서 외출은 어려웠을 텐데? 엄마가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던데? 그래서 갔더니 엄마가 유언장 주더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녹음도 한 거고. 됐지? 제가 어이없는 표정을 하니 신우는 올케, 팔은 안으로 굽는 거야. 설마 뭐 바라고 우리 엄마 모신 건 아니지? 동생까지 세상 떠났으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살 것이지. 이게 뭐야 쿵상맞게. 엄마도 알았던 거지. 올케 네가 이 집 욕심낼까 봐 급하게 나 불러서 집 준다고 한 거야. 이제 알았어? 네가 우리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욕심내지 마라. 네, 욕심 안 낼게요. 그럼 빨리 나가. 어머님 쓰시던 물건은 제가 정리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던가 챙길 거 있나 찾는 모양인데 우리 엄마 물건 중에 멀쩡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괜한 짓 하지 마라. 헛수고란 얘기야. 챙길 거 빨리 챙겨서 나가 업체 불러서 다 버리게. 이날 신우는 저를 보며 실컷 비웃었습니다. 고생만 하고 받아가는 건 없다면서 뭐하러 그 짓 하며 살았냐고까지 했죠. 신우의 말대로 뭔가를 바라고 어머님을 챙겨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집이 신우에게 넘어가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남편과 사별 후 어머님과 더 가깝게 지내면서 신우의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요. 아무리 연락 끊고 살아도 그래도 어머님 딸인데 보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난 걔가 무서워. 네? 무섭다고요? 응. 어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신우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보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시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더라고요. 물론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그때 시모는 그래도 딸이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모진 말은 하고 싶지 않아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 차려주었는데 밥상을 엎는 건 물론이고 돈을 안 주면 때리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는데 신우 얘기에 손을 덜덜 떠는 시모의 모습을 본 순간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우한테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하고 유언까지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 몇 가지만 챙겨 돌아왔고 그날부터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핸드폰도 제가 따로 챙겼는데 신우에게 전화나 문자를 한 기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너무 이상했죠. 신우의 말로는 분명 어머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오라고 했다는데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건 부모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도 상속받는 게 가능한지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한 곳만 가지 않고 여기저기 돌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CCTV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리 통증도 심해지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저는 시댁에 CCTV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의 허락을 받아 거실에만 설치를 했죠. 장례가 끝나고 시댁에서 어머님의 물건을 챙길 때 거실에 있던 CCTV도 챙겨왔는데 집에 와서 그걸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있어서 그 당시 영상이 잘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집에서 그날짜의 영상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그 영상을 들고 급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장 제출을 하기도 전이었는데 신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어머님 친척 몇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신우는 친척분들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않고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옳게! 아니 야! 이거 아주 상여우네. 뭐라고요?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어? 너 땅 받았다며? 그래놓고 내 앞에서 모른 척 했던 거야? 나보고 1억짜리 아파트 먹고 떨어져라? 그 땅 지금 엄청 올랐던데 그걸 받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신우의 말대로 저는 어머님한테 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머님이 미리 주고 싶다고 하셔서 남편에게 증여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남편은 제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법은 잘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재산 정리하는 게 좋다고 들었어. 뭐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시골에 땅이 좀 있다. 그거 청호 너 줄게. 아직 엄마 이렇게 정정하신데 무슨 재산을 벌써 준다고 그러세요? 이날 저도 옆에 있었는데 어머님은 남편과 방에 들어가 한참을 얘기하다 나오셨고 이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영아, 네가 받아라. 네? 그렇게 해. 자기가 받으나 내가 받으나 똑같잖아. 어머님은 땅을 주는 대신 같이 살아야 한다거나 뭔가를 바라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때 재산을 미리 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다 신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저에게 땅을 주실 때 땅 가격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로 보면 그때보다 몇 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그걸 알고 난리를 치러 온 겁니다. 그 땅 내놔! 그건 어머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너 재산 노리고 엄마한테 잘한 거지?
여태 재혼도 안 하고. 어쩐지 아파트 나 혼자 갖는다고 할 때 가만히 있더라. 자기는 비싼 땅이 있으니까 이 아파트 안 가져도 아쉬울 거 없다. 이거 아니었냐고. 그 아파트로는 부족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땅에 내 지분 있어. 당장 내놔. 지분이요? 글쎄요. 내가 볼 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 무식하면 답이 없다더니. 야, 법으로 하면 내가 다 받게 되어 있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들어봤니? 딱 기다려. 마음대로 해보세요. 너 뭘 믿고 이래? 법 몰라?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건 정확히 알아요. 형님이 상속 결격자라는 사실이요. 뭐라고? 저는 이날 친척분들과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여기 이 날짜 보이죠? 형님이 저한테 보여준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예요. 그 녹음 파일 날짜도 정확히 이날이잖아요? 아니, 너 여긴 어쩐 일이야? 큰 고모가 엄마한테 가보라고 하길래 와봤어.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하길래.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많이 아파 보이네. 그만 가라. 몇 년 만에 만난 딸인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넌 내 자식 아니야. 나 엄마 친딸이야. 날 버리겠다는 거야? 우리 버리고 나간 건 너잖아. 그러게 나한테 잘했어야지. 그럼 내가 엄마 버리고 나갔겠어? 넌 어쩜 아직도 그러냐. 너한테 대체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오히려 청호가 부족하게 컸다. 그런데 잠시 뒤 신우는 시모에게 소리치며 받아 적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유언장이었어요. 이때는 목소리만 들리고 화면에 두 사람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는데 싸우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화면에 시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었는데 시모가 일부러 CCTV에 찍히려고 신우를 끌고 거실 한가운데로 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우는 시모를 때리면서 빨리 적으라고 했고 시모는 어쩔 수 없이 종이에 신우가 부르는 대로 적는 모습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 썼으면 녹음도 해야지. 적은 대로 그대로 읽어. 틀리지 말고 똑바로 읽으라고. 어쩐지 신우가 저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 어머님의 목소리가 유독 떨리고 불안정하게 들렸는데 이런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했죠? 그런데 어머님 핸드폰에는 형님한테 전화한 기록이 없어요. 문자를 보낸 기록도 없고요.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친척분한테 연락받고 재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갔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어요? 이거 범죄예요. 몰라요? 이거 조작이야. 요즘 가짜 영상 만들기 쉽다던데. 유언장 위조한 사람이 그런 말하니까 너무 웃기네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죠. 신우는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욕까지 하는 친척도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정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도 제출했고요. 신우는 그렇게 나가버리고 나름 법으로 재산을 받아낼 수 있는지 알아본 것 같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상속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상대로 신우는 일주일 뒤 저를 다시 찾아와서는 땅 얘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저기 올케.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제 남편 장례식에도 안 오고 어머님 살아계실 때도 안 보였던 사람이 요즘은 시간이 많은가 봐요. 툭하면 이렇게 찾아오시네요. 저번에 말한 그 땅 올케 가져. 엄마가 준 거라며. 그럼 올케 땅이지. 내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땅은 올케가 다 갖고 아파트는 내가 갖는 걸로 하자.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다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럼 아파트 절반 가져. 우리 반으로 나눠 갖자. 어때? 글쎄요. 왜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야 하죠? 아니, 나는 엄마 딸이니까 법으로 하면 어쨌든 절반은 내 몫으로 나와.
사실 시모의 유언장이 위조된 게 아니라고 해도 제가 어머님께 받은 땅은 받은 지 오래전이고 또 신우가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줘도 되는 거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신우의 말대로 제 남편과 신우 이렇게 둘이 나눠 갖게 되어 있으니 절반은 신우의 몫이 맞았는데 신우는 어머님을 압박하고 강요하여 억지로 유언장을 쓰게 했기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상속 자격도 잃게 되어 저런 주장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케, 제발 소송하지 마, 어? 나도 엄마 자식인데 재산 받는 게 맞잖아. 안 그래?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어. 소송 취소해주면 내 몫에서 조금 더 떼어줄게. 어때? 괜찮은 조건 아니야? 형님,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님 살아계실 때 형님이 어떻게 했어요? 뼈밖에 안 남은 그 모습을 보고도 손이 올라가던가요? 그래놓고 재산 욕심을 내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머님한테 사죄하는 게 먼저잖아요. 저라면 죄송해서 10원 하나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쩜 이래요? 어머님이 어떤 심정으로 눈을 감으셨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하지만 끝내 신우는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어떻게든 재산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다른 친척들한테 소문이 퍼지자 다들 신우 욕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보통은 아무리 자식이 못났어도 며느리보다 자식이 재산을 받는 게 맞다고 할 텐데 친척분들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어머님께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말이죠. 소송은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억지로 쓰신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었어요. 차라리 여태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살다가 법적 상속인으로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괜히 재산에 욕심내서 유언장 위조를 했으니 그에 대한 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문서 위조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유언장 위조는 범죄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나온다고 하는데 현재 그 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우는 괜히 나서서 일을 망쳤다며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어 했지만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게 맞죠. 이날 이후 신우가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시댁 친척분들에게 가끔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듣긴 했는데 재판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면 남편과 어머님을 보러 자주 납골당에 갑니다. 그래서 그곳 관리자분과도 많이 친해졌는데요.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토요일 낮에 납골당에 갔다가 관리자분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셔서 이제 바쁘신가 했어요. 요즘 일이 좀 있어서요. 이제 더 자주 와야죠. 그런데 아까 아침 일찍 어떤 여자분이 다녀가셨어요. 여자분이요? 네, 한참을 서서 오시길래 가족분인 것 같던데. 알고 보니 신우가 다녀갔더라고요. 유리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엄마 미안해, 정호야 미안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먹먹했는데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발 진심이길 바랬습니다. 저는 현재 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남편이 너무 그립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납니다. 꿈에 남편은 자주 나오는데 어머님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서 그게 좀 속상하지만 언젠가 웃는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나시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씩씩하게 제 인생 잘 살아갈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나 좋은 일로 가득하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